이 수의대학에서 지금 이 서머스쿨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스코필드 홀이고 또 수의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넘어서 러시아에서 연구도 하시고 또 국제적으로 국경 없이 일을 하시는 그런 수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몰랐던 이 서울대 수의학과의 여러 가지 유산들을 저도 알게 됐어요. 저희 작년 서머스쿨 주제가 멸종 위기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범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무슨 마스코트 뭐 호돌이 뭐 세범이 많은 뭐 흥이라고 2027년에 충청 유니버시티대 마스코트도 호랑인데, 호랑이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실제 동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져가는 이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저희 작년 멸종 위기종 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지금 서머스쿨을 하는 이 스코필드 홀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정말 저희 GGS 이 서머스쿨에 있어서는 이제 하이라이트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앞에 저희가 한국범보전기금이라는 그런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희가 안내하는 책자를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요. 이 한국범보전기금의 대표이신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 서울대 인근에 뭐 호랑이 카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서울대 이항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인사드린 이항이에요. 저의 발표 주제는 멸종위기 한국범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가 경계를 넘는 동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정운찬 이사장님이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 성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또 여러 사회의 그 계층 간의 동반 성장, 또 남과 북의 동반 성장, 국제적인 규모의 동반 성장까지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운찬 선생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1대 회장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 유진 회장님이 하시고 제가 3대째 하고 있는데, 정운찬 선생님께 사람과 동물 간의 동반 성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끼리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동반 성장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니까 정운찬 선생님이 맞는 말인데 그렇게 동물에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정운찬 선생님 어렸을 때 개한테 엄청 물린 적이 있나 봐요. 그래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안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분들은 별로 그 동물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은 다르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 많으시죠. 개, 고양이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분들하고도 잘 살아야 되고 동반 성장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동물과도, 더 나아가서 식물과도
더 나아가서 자연 전체와도 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항상 뒷순위로 밀리게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먼 둔한의 일보다는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DNA가 그래요. 뭐 10년, 20년 된 뒤의 일을 우리는 별로 물론 걱정이야 되지만은 그거는 항상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무시가 돼요. 당장 급한 거 먹고 살 일, 이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우리 지금 더위가 옛날의 더위하고는 달라졌죠. 지금의 수해는 옛날의 수해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자연을 무시한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뭐 기후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당하는 일, 저는 한 10년, 20년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여러분은 10년, 20년 후에 한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의 동반 성장은 여러분한테는 정말 닥친 일, 급한 일이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도 어쩌면 여러분이. 그래서 경계와 연계 그리고 호랑이라는 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경계라는 말은 어쩌면 이제 지리학, 우리 김희재 교수님이 전문가이신 지리학의 근본 핵심 개념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리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사회, 사람 지리학, 사람과 관련된 지리학이나 사회학에서의 핵심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본래는 자연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경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요새는 또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진 생각을 좀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보험보존기금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은퇴하고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한국보험보존기금은 보험을 보존하는 단체예요. 보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존하는 단체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아니고 호랑이를 말하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한국 보험, 호랑이와 표범입니다.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해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죠. 그쪽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 활동, 문화 홍보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는 아까 정원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요거는 생략합니다. 자, 경계에 반대되는 말.
또는 상대되는 말은 연계가 있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와 연계를 좀 상대적으로 대립해 보면은 경계는 구분, 단절, 폐쇄, 제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연계는 연결, 협력, 통합, 상호작용, 좀 긍정적인 게 많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경계는 나쁜 거고 연계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전 세계가 이렇게 경계로 나눠져 있는 지도를 보면은 이 경계가 참 많구나. 이 대한민국도 경계,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경계가 우리 남북 간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참 좋은 지도입니다. 근데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 인터넷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를 위한 노력을 우리 많이 하고 있죠. 경계와 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챗 GPT한테 경계와 연계를 좀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표를 만들어 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뭐 딴 거는 뭐 놔두고 핵심 의미를 보면은 경계는 구분, 단절, 폐쇄,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거 조금 부정적이고 긍정적인데, 뭐 기능 목적에 있어서는 경계가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질서 유지, 정체성 보호, 안전 확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또 연계는 시너지 창출, 문제 해결, 상호 이해 증진, 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은 경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잃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손쉽게 아까 홍성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이나 또 그 나름대로 고유한 문화, 이런 것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전 세계가 그냥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경계 안에 있던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경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챗 GPT가 얘기한 건데, 경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건강한 경계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한 무분별한 연계는 정체성 혼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깊이 느낀 게 코로나 사태 때였죠. 이 사람과 자연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자연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에 들어왔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데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무분별한 연계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경계 위에서 연계하는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일정 수준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 사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은 자연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게,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태계에서의 경계를 우리는 에코톤이라고 부릅니다. 생태계는 전 세계 생태계가 하나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하나로 보는 개념도 있죠.
그거는 좀 더 큰 개념이고,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태계는 뭐 해양 생태계, 또 육지에서도 산악 생태계, 뭐 하천 생태계, 또 산림 생태계, 초원 생태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와 경계, 그 생태계와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 그거를 에코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계 부분에서 섞이면서 굉장히 풍부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생산되죠. 뭐 반지락이라든지 조개라든지 뭐 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 그것이 또 우리 생태계를 정화하고 교환하는 생산성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아종이 만나는 곳에서 또 경계가 있지만 또 유전자 흐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계와 연계의 개념은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차용해서 탐구하는 것이 어쩌면 지리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 제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경계의 성격에서 인간 사회의 경계하고 자연의 경계하고 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 사회의 경계는 굉장히 선명하고 고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국경선 또는 뭐 휴전선, 이런 게 한 가지 이해가 되겠죠. 자연의 경계는 근데 그것보다는, 인간의 경계보다는 모호하고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계는 국경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연의 경계는 그렇게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은 좀 드뭅니다. 오히려 조금씩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우리한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부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인간 사회의 경계가 의도치 않은 생태학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뜻하지 않게 자연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계 유지를 위한 정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생물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DMZ죠. DMZ에 다양한 생물들이 지금 살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군사적인, 정치적인 긴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죠. 또 그런 예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경 지대에 있는 습지, 맹그로브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접경 시대에 살고 있는 호랑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호랑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랑이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말로는 범이에요, 범. 범은 호랑이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호랑이하고 표범을 구분을 잘 안 했어요. 구분할 때도 있었고 구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이란 말은 호랑이뿐만 아니고
표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닌데 표범은 우리나라에, 아프리카에 살지 우리나라에 안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우리나라에 표범 많았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한국범을 아세요? 요거를 참고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가면은 한국범보존기금의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요. 거기에 더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왜 이 경계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계 지역에만 호랑이, 그리고 표범이 살아남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군사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억제되었다는 거. 이거 뭐 DMZ하고 같죠.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별로 싸우지 않는데 서로 친한 나라들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냉전 시대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양쪽의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군사적인 긴장이 높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이 지역, 이 러시아 땅이 옛날에는 다 중국 땅이었죠. 근데 러시아가 밀고 내려와서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서는 거기 옛날에 우리 땅인데, 근데 여기는 또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여기 다 개척한 땅이에요. 거기 옛날에 우리 땅인데, 우리 또 고구려 발해 때 다 우리 땅이었고, 러시아는 우리가 뭐 100년 전에 와서 다 차지한 건데 뭐 옛날 일 들먹일 필요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서로 이해상충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높진 않지만은,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군사적 긴장이 높았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억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군사기지가 있어서 이게 불법 사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DMZ에서 함부로 밀렵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호구역을 설치를 했어요. 그 이점을 살려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다 보호구역을 만들었어요. 먼저 만든 거는 러시아입니다. 2012년에 러시아에서 표범의 땅 국립공원이라는 랜드 오브 더 레오파드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 이름이 표범이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살고 있는 표범이 바로 한국 표범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살았던 표범이 한반도에서는 전부 사라지고 여기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표범이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전부 30몇 종이 있는데, 그 종들, 그러니까 아종 수준까지 포함해서 가장 멸종 위기에 가장 숫자가 작게 남은 종이 바로 한국 표범이에요. 아종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여기에만 살고 있었어요. 그 숫자가 한 20년 전에 몇 마리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20년 전에 한국 표범이 몇 마리까지 내려갔었을까요?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10마리보다 조금은 많습니다. 한 20마리 내지 30마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한 35, 40명 안 되죠. 이 숫자보다도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어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표범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을 만들어라. 그전에도 물론 보호구가 있었는데 그 보호구가 작았어요. 그거를 크게 넓혀가지고 몇 개로 나눠져 있었고 그거를 합치고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표범의 땅 국립공원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도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크게 해야지. 해가지고 2017년에 동북범 국가공원이란 걸 만들었어요. 정식 이름은 동북호표 국가공원. 호는 호랑이고 표는 표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국립공원보다 훨씬 큰 공원을 만들었어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폈는데 그 면적이 표범의 땅은 2,600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중국 쪽은 14,600제곱킬로미터. 이거를 다 합하면은 경기도 면적이 한 1.7배 정도 돼요. 17,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인데 지리산 국립공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400제곱킬로미터 조금 커요. 440인가 그래요. 이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몇십 배 되는 면적의 국립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국경 보호구역이라고 말합니다. Protected Zone for Tiger and Leopard, Northeast Tiger and Leopard National Park, 그리고 Land of National Park를 합쳐서 Cross Border Protected Zone for Tigers and Leopard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호랑이와 표범 숫자가 급속으로 늘고 있어요. 호랑이는 한 60 내지 70마리 정도 지금 늘어났고 호랑이 숫자도 이 지역에 한 20마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표범 숫자는 지금 몇 마리나 될까요? 지금 한 120마리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우리가 신경만 써주면, 보호만 해주면은 급속히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멸종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표범, 특히 제가 오늘 호랑이 얘기보다는 주로 표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랑이보다는 표범이 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든. 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 숫자는 한 500마리 되면 돼요. 근데 표범은 지금 한 100 몇 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랑이보다도 표범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 표범 개체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 요인이 있는데 밀렵 이전에서부터 있어 왔었고 그것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식지 감소 단편화, 그리고 기후변화, 산불.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러시아, 중국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먹이동물, 먹을 게 있어야 하는데 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친퇴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숫자가 작으니까. 숫자가 작아지면은 친척끼리
교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근친퇴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유럽의 왕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근친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유전병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기형이 생기고 또 생식력이 저하가 돼요. 아기를 잘 낳지 못해요. 질병에 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동물에도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비록 숫자는 상당히 늘어났지만은 지금 이런 그 하얀 그 끝에 하얀 점이 생기는 표범이 생기고 있고 한 반 이상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생기고 있고 또 꼬리가 이렇게 짧아진 휘어진 그런 표범이 생기고 있고 또 머리가 이렇게 푹 들어간 보통 표범은 이렇게 긴데 그 두개골이 짧아진 그런 기형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할 틈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 호랑이 표범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태 연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유전자 연구는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10년간에 걸쳐서 한국 표범, 또 물론 호랑이도 합니다. 유전자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논문이 여러 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분하고 이제 우리 연구진하고 같이 낸 논문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수시로 방문해서 유전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생태 탐방 연구도 같이 해왔어요. 그 동영상을 틀 수가 있나요? 우리 연구원들이 러시아에 가서 그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좀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런 호랑이 똥을 거기서 주워 놓은 거를 우리가 조금 떼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DNA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소 국립공원이 본부가 있는 마을이고 그 부근에 있는 강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탐사도 하고 또 조사 물고기 거기 사는 민물고기를 조사한 연구원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한국 범보전기금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호랑이와 표범을 우리 남한에 데려오는 것일까요? 남한에도 호랑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생각보다 많이 있네. 호랑이 표범이 오는 건 좋은데 사람이 잡히면 안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남한이 아니고
북한의 백두산까지만 일단 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거는 괜찮죠. 북한 사람이야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괜찮아. 물론 그건 아닙니다. 북한 사람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백두산 그 밑에 개마고원 그쪽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아요. 지금 러시아도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호랑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충돌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지금 남한보다는. 그래서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과 호랑이 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이나 뭐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백두산에 호랑이가 와 있어요. 물론 북한 쪽에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북한 쪽의 정보는 우리가 얻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백두산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 사람은 백두산을 뭐라고 그러죠? 장백산이라고 그러지. 그 중국 쪽의 장백산에 호랑이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여러 차례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보고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에서 가까운 곳인데 여기에 호랑이를 택시 운전사가 호랑이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있죠? 호랑이 뭘 뜯어먹고 있어. 뭐 먹이 동물을 잡아서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백두산에 이미 호랑이가 와 있습니다. 얘들이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우리 본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백두산에 호랑이가 와야 되느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거대한 오늘 주제인 경계 그리고 연계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거대한 좀 거창한 주제로 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 생태평화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로 이어져 있는 생태적 공동운명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은 생태축에 의해서 연결된 생태계를 공유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와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 사이에 느슨한 문화, 환경, 보건의료, 사회적 협력체계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거는 어디 뭐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죠. 아까 그 홍승표 선생님이 강의하셨던 것처럼 세계 군사적으로 제일 강한 5개 나라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서 하면 뭐가 터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위험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대적인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긴장은 좀 느슨해지는 게 우리한테 좋죠. 긴장이 높아지면은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우리 경제도 군사적인 안정이 있어야
또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경제도 번영이 되는 거니까. 자, 거기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군사적인 것에 의해서 해결하려면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을 해봤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좀 우회해서 전혀 군사와 정치가 상관없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환경, 생태,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이 호랑이라는 것이죠. 봄이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우리도 좋아하죠. 남한 사람도 좋아하고, 북한 사람도 좋아해요.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러시아 사람도, 푸틴도 좋아하고, 시진핑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다 공통의 관심사예요. 이거를 매개로 우리가 어떤 평화적인 공통체, 그거를 이제 생태 평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생태 평화라는 거는 옛날에는 평화를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문명과 문명, 이 사회와 사회 사이의 어떤 평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태학자들이 아니다. 그 평화의 개념은 이제는 생태까지,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자연과 평화롭게 살면은 그게 우리 사람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이 생태평화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게 이제 동북아시아 생태평화 공동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좀 더 사이좋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리학적인, 직접 지형까지 보여준 지리학적인 지도를 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한반도의 남북, 한반도 전체를 이어주는 생태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이 러시아 그 연해주에 있는 시오티알린 산맥으로 연결이 돼요. 이 중간에 조금 그 평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시오티알린 산맥으로 연결되고, 그게 저기 끝에 돌아가서 여기 있는 큰 호수, 이게 무슨 호수죠? 바이칼 호수죠. 한민족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바이칼까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한쪽 축은 이쪽 산맥, 중국 쪽의 소흥안령, 대흥안령 산맥과 연결돼서 중국 대륙과 연결이 돼요. 이것이 대륙 전체, 동북아시아 대륙 전체의 커다란 하나의 고속도로, 이게 사람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동식물을 위한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동식물들도 이동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동식물들이 고립되면은 죽어요.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연에서도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근친 교배가 일어나면은 다양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생물이 죽는 거예요.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어지고 전부 똑같은 유전자를 갖게 돼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개에서 품종, 불독이니 치와와니 이런 것들이 다 근친 교배에 의해서 유전자가 고정된, 그래서 새끼 낳아도 똑같은 게 자꾸 나오잖아요. 얘들이 사람이 돌봐주니까 살 수가 있지, 치아와를 산에 풀어놔보세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없어지면 곧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계가 있어야 돼요. 그 연계는 서서히 일어나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의 연계는 아까 본 것처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일본이라는 그 지역은 고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생물 상당히 큰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섬이죠. 물론 생물들이 삽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일본에 살아요, 안 살아요? 일본에 안 살아요. 역사적으로도 살지 않았고 표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물들, 늑대까지는 살았어요. 나 호랑이와 표범은 일본에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 세계에도 이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우리는 생태축이라고 하고, 이 동북아시아 전체가 이런 생태 연결된다면은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북아시아 생태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자, 이 개념은 우리 전체,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자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호랑이입니다. 근데 호랑이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에이시안 빅캣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빅캣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빅캣은 뭐예요? 몸집이 큰 고양이가 아니고 커다란 고양이과 동물을 말해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호랑이하고 사자. 또 뭐가 있죠? 표범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높은 산 위에서 사는 표범을 뭐라고 그러죠? 눈표범. 그죠? 스노우 레오파드가 있죠. 다른 종이에요. 표범하고 다른 종이에요. 또 아시아에 사는 큰 빅캣 중에 이제 구름 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빅캣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전체 아시아 나라들을 빅캣, 호랑이 또는 범을 중심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ABC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전체를 이런 ABC 네트워크로 연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꿈이죠. 빅캣을 중심으로. 이거는 정치, 군사, 사회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자연을 매개로, 자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빅캣을 매개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부 실현되고 있어요.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K-pop 데몬 헌터스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어요. What? 얘가 누구예요? 한국 호랑이야. 예쁘죠? 또 재밌죠? It's okay. 익살 Just 맞죠? leave it. 또 어리숙하고 What are you? 좀 Ginu? Oh, 엉뚱하기도 meet you? 하고. I'm not gonna meet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왜 인형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인데 구할 수가 없어요. Rotting within. When your patterns start to show, it makes the hatred wanna grow out 저 of my. 주문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문해봤자 몇 달 있어야 올 거예요. Calm down. I'm not gonna meet him. Yeah. Give me a minute. 이게 한국 호랑이를 원형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한국 민화 까치 호랑이에서 그 소재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호랑이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매개로 해서 또는 빅캣을 매개로 해서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Cute. I thought I wanted couch, but I think couch can wait. I definitely feel recharged. 이렇게 호랑이 또는 빅캣은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핵심 정수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 언어, 속담, 호랑이가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호랑이 얘기. 호랑이와 꽃감 얘기, 호랑이 팥죽 할머니 얘기. 서점에 가서 동화책 봐요. 호랑이에 관한 동화책이 제일 많아요. 거기 나오는 호랑이들은 우리의 감성에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산신령같이 굉장히 위험 있고 또 엄숙한 모습, 어떤 때는 무서운 또 성질 나쁜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굉장히 어수룩하면서 익살맞고 해학이 가득 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민화 속의 호랑이, 또 우리 전통 그림 예술 속 공예품 속의 호랑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호랑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이것뿐이에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음악도 있었고, 또 우리 88 올림픽 때,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마스코트, 또 재작년 잼버리의 마스코트도 호랑이였어요. 내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스코트도 호랑이. 우리는 호랑이를 이용해서 온갖 것,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내세우고 우리는 호랑이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뿔싸이 호랑이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진짜 호랑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한국 호랑이는 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아이러니죠.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심지어 아까 어떤 분 얘기도 나왔지만 굉장히 문화계에서 유명하신 분하고도 얘기하고, 호랑이 그림만 전문으로 그리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화가 중에. 그런 분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호랑이 보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근데 진짜 호랑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져야 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동북아시아 생태 공동체도 있지만은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우리 한민족의 상징이고,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이게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가져요. 다른 어떤 국가 브랜드 상징보다도 호랑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세계인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생각해보세요. 다른 어떤 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상징물 중에서 뭐 무궁화, 뭐 애국가, 숭례문, 경복궁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세계인들한테 호소력을 가진, 정말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은 제가 볼 때는 호랑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이용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고 우리 한국범보전기금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세대가 호랑이와 좀 더 친하게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호랑이 카페라는 곳입니다. 조금 해요. 그렇지만은 아늑하고 여러 가지를 갖춰놨습니다. 호랑이 영상, 저기 있는 표범, 저게 이제 러시아의 표범의 땅에 살고 있는 표범이에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큰 호랑이 인형하고 사진 찍을 수 있고, 군인도 와서 호랑이 태투도 할 수 있고, 호랑이가 저는 자작나무 숲에도 살아요. 호랑이 옷 입고 사진도 찍고. (8월 31일까지)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냐? 여기서 가까워요. 서울대 입구역 있죠? 2호선 전철역 서울대 입구역에서 100m만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그 소책자, 거기 링크에 보면은 한국범보전기금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해놨으니까 거기 위치를 보고 금, 토, 일, 요일 오후에 오면은 공짜로 얼마든지 즐기면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친구, 조카, 또 연인하고 같이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경계와 연계의 균형을 우리는 자연에서 배울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 경계의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경계는 한 줄로 탁 나눠진 거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서서히 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아까 홍순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DMZ 그리고 개선공단,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남과 북이 확 바뀌지만은 그 중간 지대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융합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자연과 비슷한 어떤 융합이 일어나고 서서히 변하는 하나의 단계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 경계에는 훨씬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볼 수가 있다. 이 경계를 우리는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생태 평화 개념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 인위적인 경계에 의도치 않은 생태학, 인간의 경계가 때로는 자연의 연계에 도움을 준 경우가 있는데 한국 표범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경계를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연과의 경계, 자연과 자연의 경계를 잘 관리하면은 어쩌면은 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관리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게 생태평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계 개념을 이제 생태,
자연으로 더 확장을 하고 또 호랑이도 잊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다은입니다. 가끔씩 그 한국 역사를 다룬 드라마나 매체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일제가 호랑이를 학살하거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 좀 반영된 장면인가요? 아니면은 드라마 속에서 과장된 장면인가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를 처음 밝혀내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게 1986년인가 나왔던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엔도 기미오라는 일본인 작가, 동물 작가인데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 이분이 의문을 가진 게 옛날에는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다는데 왜 지금은 없는가? 그거를 이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여러 자료를 뒤지고 답사를 하고 해서 결국 찾아낸 문헌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해수구제 정책을 펼쳤다. 그때 그 잡은 호랑이, 표범뿐만 아니고 뭐 멧돼지, 사슴, 뭐 많은 동물들의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그 기록에 남은 숫자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잡힌 호랑이의 숫자가 100 몇 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표범은 600 몇 마리. 그러니까 옛날에 한반도에 호랑이보다도 표범이 훨씬 많이 살았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 잡힌 숫자가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제 멸종돼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1940년대까지만 기록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전혀 기록이 없고. 근데 표범은 일부 해방 후까지 살아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잡힌 표범이 19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최종적으로 멸종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해수구제 정책이지만은 표범의 마지막 숨통을 끄는 것은 우리였어요. 그 호랑이와 표범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호랑이의 기록은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잡힌 표범은 어디로 갔냐면은 보신원.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다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랑이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한국 호랑이가 뭐냐 하는 거를 확 밝혀내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 또는 아무르 호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옛날에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를 이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는 표본 구할 수 있지만은 한반도 호랑이는 없잖아요. 그 표본을 어떻게 구해?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구워서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호랑이를 잡으러 사냥 왔던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랑이가 뭐 보신제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뼈나 가죽을 자기 나라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 박물관에서 우리가 표본을 발견하고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몇 개, 그리고 일본의 도쿄 과학박물관에서 2개골 발견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그 생태학적으로 다를 수가 없는 거죠. 호랑이가 뭐 두만강 건너면은 저 러시아 호랑이 되고 이쪽에 오면은 한국 호랑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헤엄을 잘 쳐요. 호랑이 바다도 건너다녀.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섬들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어요. 그 100년 전에 진도에서 호랑이 사냥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일제가 호랑이를 멸종시킨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호랑이 사냥을 할 때 그 밑에 실제 포수나 동원된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시키니까 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왜 우리 호랑이 잡느냐 하고 반대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좋아했지. 그때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으면 어떡하느냐. 일본 사람 고맙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 없앤 게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슴 아프지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 500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는 호랑이를 잡아왔어요. 뭐, 호랑이 잡는 군대, 차쿠갑사라는 것도 있었죠. 그 전쟁이 아닌 때 출세하는 제일 큰 수단이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조금 절에 가서 산신가에 가면은 항상 호랑이와 산신이 같이 있는 그림이 있죠. 그렇게 숭배하기도 했지만은 또 호랑이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오윤하라고 하는데요. 저도 호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호랑이를 복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쭙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호랑이가 멸종된 이후로 호랑이가 멸종된 상황에 맞추어 생태계가 변화하여서 현재 담비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랑이가 복원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생태적인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복원으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인명피해입니다. 호랑이는 대형 포유류로 개개인인 인간과 맞닥뜨렸을 때 솔직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곰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뭐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 남한에 호랑이를 데려와서 복원하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 백두산에 호랑이를 복원한다. 뭐 우리가 복원하려고 안 그래도 이미 지금 오고 있긴 하지만은 북한에 호랑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생태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저희 생각은 물론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호랑이나 이런 대형 맹수류가 없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태적인 균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불완전한 균형 상태이다.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남한에 얼마나 많은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산림과 다른 동물들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뭐 생태계에서의 피해도 피해지만은 당장 우리가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시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요. 그 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멧돼지를 지금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노력, 뭐 엄청난 지금 예산이 퍼붓고 있거든요. 호랑이 보면은 그거 다 호랑이가 알아서 해줘.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호랑이가 오면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인명피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고 물체, 자동차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1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그 인명피해 있다고 우리가 자동차 없애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인명피해를 우리가 감수할 정도로 자동차로 인해서 얻는 우리 이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기꺼이 감수한단 말이죠. 우리 사람 죽으니까 자동차 다 없애라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뭐 남한에 그게 오지도 않겠지만은 온다고 하면은 그 호랑이로 인해서 잡아먹히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호랑이가 살리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호랑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어난 고라니,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교통사고 생기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생기죠. 또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호랑이 없는 거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를 훨씬 줄여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의 숫자는 아마 지금 그 통계는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동물로 인한 것은 지금 그 항목이 없어요. 우리 잘 몰라. 그렇지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그로 인해서 다치고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몇십 명, 몇백 명, 최소한 몇백 명 수준은 될 거예요. 호랑이가 기껏해야 우리 얼마나 다치고 죽게 하겠어요. 기껏해야 뭐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호랑이가. 만약에 온다면 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그 호랑이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호랑이하고 지금 호랑이는 상당히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호환 마마였잖아요. 사람 많이 잡아먹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호랑이가 지금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는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수천, 수만 마리 있던 호랑이를 우리는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몇 마리 살아남은 어떤 호랑이겠어요? 겁이 많은 호랑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을 살살 피해 다니고 조심성이 많고 사람 눈에 잘 안 띄게 행동하는 호랑이만 살아남은 그 후손들도 그런 호랑이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가르쳐겠지. 저 사람이란 동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이니까 절대 가까이지. 그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랑이 후손들이 북한에 오더라도 사람을 자기가 먼저 피해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랑이한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지만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서 사람을 피한다는 얘기죠.
호랑이도 그렇고 표범은 더 그래요. 아예 표범은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호랑이는 간혹 있어요. 근데 호랑이도 특수한 경우에만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부근에 나타나거나 개를 잡아가거나 소를 공격하거나 그러는데, 그 특수한 경우는 이제 늙고 병들고 먹을 게 없을 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거의 사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호랑이 탐사를 나가면은 러시아 연구자도 자기 평생에 호랑이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호랑이 똥이나 호랑이 발자국은 지천이죠. 그래서 그거 보러 다니지, 그거 가지고 조사를 하지, 호랑이를 직접 보고 조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답이 됐네. 지하철만 타면은 거기서 1분만 걸어가면은 있어요. 어찌 보면 호랑이와 문학과 국가 브랜드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따로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해주 씨 이한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GG클럽 학생이 GG 프로페서 이 배지를 달아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